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컴퓨터 구조, 그리고 나중에는 운영체제까지 배우게 될 텐데, 무작정 컴퓨터 구조의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자칫 내가 지금 컴퓨터 구조 전체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 지도를 그려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 혹여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벌써부터 그것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한번 되짚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강의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컴퓨터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이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의 네 가지 핵심 부품입니다. 자, 일단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또 하나는 명령어입니다. 자, 물론 여기 각각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란 숫자, 문자, 이미지, 동영상 같은 정적인 정보, 그냥 거기 있는 정보, 가만히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컴퓨터와 주고받는 정보 혹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가리켜서 그냥 편하게 데이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후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올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또 0과 1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숫자를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자를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나아가서는 이모티콘, 특수문자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가지 정보 중에 두 번째는 명령어였죠. 자, 일단 이 명령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다면 저는 아마도 컴퓨터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라고 답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명령어라고 하는 정보는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정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명령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근데 명령어라고 하는 게 조금 말이 좀 거창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명령어예요. 1과 2를 더하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1과 2는 데이터고 1과 2를 더하라는 명령어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을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해라, 이렇게 생긴 게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는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죠. 그쵸? 이 빨간색 안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안녕하세요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것은 컴퓨터의 네 가지 핵심 부품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컴퓨터가 있죠.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처럼 비교적 크기가 작은 컴퓨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또한 일종의 컴퓨터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컴퓨터고 데스크탑이나 서버 컴퓨터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컴퓨터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종류를 막론하고 컴퓨터 내부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컴퓨터답게 만들고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핵심 부품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핵심 부품은 컴퓨터의 종류를 막론하고 동일하거든요. 자, 그 핵심 부품 중에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컴퓨터의 네 가지 핵심 부품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네 가지입니다.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눈도장 정도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모리 있죠? 이 메모리는 보통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풀 네이밍은 주기억 장치 혹은 메인 메모리인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메모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냥 메모리라고 쓴 전공 서적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공용책이라든지. 주기억 장치에는 그리고 원래는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램이고요. 하나는 롬입니다. 이 2가지가 주기억 장치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에서는 메모리를 지칭할 때 램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동작시키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하드웨어는 물론 롬도 중요하지만 램이 조금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지칭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 한 번씩 눈도장을 찍어 보도록 하죠. 일단 생김새부터 알아보죠. 이게 CPU고요. 아마 여러분들 CPU의 생김새는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뭐 CPU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그냥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부에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램이고요. 밑에 있는 게 롬입니다. 이 2가지가 메모리, 그 중에서 풀 이름으로 말하자면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라고 지칭하는 하드웨어가 이 2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메모리 라고 하는 용어는 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위에 있는 녀석 있죠? 아파트처럼 생겼네. 예, 이 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뭐 USB라든지 SD카드라든지 뭐 CD롬이라든지 하드디스크, 뭐 SSD 뭐 이렇게 좀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저장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입출력 장치는 여러분들도 이제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를 입출력 장치, 컴퓨터 외부에서 이제 컴퓨터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를 입출력 장치라고 부릅니다. 뭐 키보드 또한 컴퓨터 외부의 정보를 컴퓨터 내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니까 일종의 입출력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 또한 입출력 장치겠죠. 마우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스크린 뭐라 그랬지? 모니터, 그쵸? 이 모니터도 입출력 장치죠.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4가지의 핵심 부품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모이는 지점이 있어야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판때기가 있어야겠죠. 그쵸? 이것들을 부착할 수 있는, 그쵸?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이 마더보드 안에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을 부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는 램을 꽂는 자리, 여기다가는 SSD를 꼽는 자리, CPU를 꼽는 자리, 여기다가는 뭐 USB를 통해서 입출력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판을 메인보드 혹은 마더보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한 그림으로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죠.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은 그냥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PU, 메모리,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메인보드, 그리고 시스템 버스라고 있죠. 시스템 버스. 시스템 버스는 뭐냐면 메인보드 안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울긋불긋하게 생긴 회로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이 서로 이렇게 여기 연결돼서 부착이 돼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통로. 그쵸?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통로를 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버스들이 있지만 그 많은 버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척추와 같은 통로를 시스템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용어들은.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이 메모리부터 살펴봅시다. 메모리는 지금 여기 적혀 있죠.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의 정의 부분에서 핵심은 뭘 것 같아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또한 앞서 제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가지 정보가 데이터와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부품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막 드리는 건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은 굳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데이터와 명령어가 다 저장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단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카카오톡을 설치는 했는데 실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것들은 메모리가 아니라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말풍선 안에 있는 거,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모리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메모리에는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진을 보시면 메모리가 마치 무슨 아파트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는 이 한 칸이 이 주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메모리는. 이 주소가 뭐냐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명령어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32기가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담을 수 있는, 메모리 안에 담을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정말 많겠죠? 그쵸? 근데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지금 메모리 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장소에 찾아갈 때 주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또한 이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명령어,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라고 가정했을 때 1번지에는 현재 이렇게 생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셈이고요. 2번지에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지에는 1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셈이고요. 4번지에는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셈입니다. 물론 실제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저장되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와 데이터 또한 0과 1로 표현돼서 메모리 내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메모리에는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 혹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5번지와 6번지에는 현재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메모리는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한다. 애초에 프로그램이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의 위치는 주소로 알 수 있다. 일단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셨죠? 자, 다음으로 CPU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CPU는 워낙에 유명한 부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CPU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CPU는 컴퓨터의 어떤 두뇌와도 같은 부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부품입니다. 이 CPU는 컴퓨터의 두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PU의 설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CPU의 내부 구성 부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는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ALU라고만 부를게요. 그리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이라고도 불러요. 제어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이 세 가지를 CPU의 핵심적인 내부 구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U를 구성하고 있는 이 ALU,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무엇이냐 하나씩 살펴보자면 ALU는 그냥 계산기입니다. 앞서 제가 ALU는 풀 이름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이 말을 그냥 뜻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산술 연산을 하고 논리 연산을 하는 장치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계산기입니다. 계산을 위한 회로들의 모음이 ALU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산기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작은 저장 장치를 의미합니다. CPU 내부에 있는 작은 저장 장치. 이 레지스터는 CPU 내에 여러 개 있어요, 보통. 그리고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전기 신호를 내보내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입니다. 자, CPU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 부품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제어 신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어 신호는 컴퓨터의 부품들을 관리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어 신호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입출력 장치 쓰기 신호, 입출력 장치 읽기 신호, 메모리 읽기 신호, 메모리 쓰기 신호, 되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제어 신호는 컴퓨터의 부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다. 그리고 거기에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메모리 읽기 신호, 메모리 쓰기 신호,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읽기 신호는 CPU가 메모리에 저장된 어떤 값을 읽고 싶을 때 메모리를 향해서 쏘는 전기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쓰기 신호는 반대로 CPU가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메모리를 향해서 쏘는 어떤 전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정의만 계속 나열을 하면은 조금 와닿지가 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메모리 그림을, 메모리의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명령어들 있죠. 더하라 3번지와 4번지를, 저장하라 연산 결과를, 이거를 실제로 CPU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 정확하게는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를 통해서 CPU가 이 메모리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명령어를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 아주 러프하게,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나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CPU와 메모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CPU와 메모리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이니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흐름만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어 장치가 뭐라 그랬죠? 제어 신호라고 하는 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쏘고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U가 1번지에 있는 이 명령어를 읽어들여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CPU로 읽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제어 장치는 메모리를 향해서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데 메모리 읽기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내보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더 배울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 메모리 1번지를 향해서
이제 메모리 읽기 신호를 보냈다면 메모리는 1번지에 해당하는 1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CPU로 갖다 주게 되는데, 이때 CPU의 레지스터, 다시 말해서 CPU 내부에 있는 작은 저장 장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가져오게 되면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더하라 3번지와 4번지를 1번지에 있는 이 명령어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제어 장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지스터로 읽어드린 이 명령어를 제어 장치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3번지와 4번지에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메모리 읽기 신호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 더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3번지와 4번지 또한 레지스터로 이렇게 가져와 지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리고 ALU는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되겠죠. 더하라 3번지와 4번지를, 이거 달리만 하면 뭐예요? 더하라 120과 100을, 이거잖아요. 그쵸? 제어 장치는 이 사실을 해석을 하고요. ALU한테 가져다 준 이 120과 100 요거를 전달해주고 더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ALU는 이 120과 100을 더한 뒤에, 달리 말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한 뒤에 이 결과를 레지스터에 담게 됩니다. 120과 100을 더하면 220이죠. 이렇게 더해진 220이라고 하는 값을 레지스터에 결과값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ALU는 계산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계산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명령어는 끝났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명령어를 읽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어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2번지를 향해서 메모리 읽기 신호를 이렇게 제어 신호를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번지에 있는 이 명령어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제어 장치는 이걸 해석하고 판단을 하겠죠. 메모리에 계산 결과인 이 220이라고 하는 얘를 저장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쓰기 신호와 함께 결과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U 내부에 있는 ALU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CPU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지 않으셨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만 그냥 흐름만 따라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 있죠? 이거는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CPU에 대해서는 그냥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장치다. 그리고 CPU 내부에는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가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장치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서가 제시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부 부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LU는 계산하는 장치, 레지스터는 임시 저장 장치,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있었죠.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명령을 해석하는 장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CPU라고 하는 부품은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품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CPU 내부에는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 이 세 가지의 부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좀 더 추가되는 부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추가되는 부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귀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컴퓨터의 네 가지 핵심 부품 중에서 다음은 뭐가 남았죠? 보조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남았죠? 그럼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조기억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메모리,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라 하면 보통 램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일단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단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써놨다시피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팍 꺼졌어요. 그러면은 작업 내역을 잃게 되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전부 다 램에 저장되어 있는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녀석은, 램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저장장치를 보통 휘발성 저장장치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용어예요. 뭐 어쨌든 메모리는 전원 공급이 안 되면 저장된 내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원이 꺼져도 보관할 수 있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보조기억장치예요. 제가 아까 전에 메모리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실행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내용을 계속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메모리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요, 보조기억장치는 보관할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요컨대 보조기억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내용을 보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정보들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입출력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입출력장치는 아마 좀 익숙하시죠? 마이크,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입출력장치예요. 그래서 입출력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이 돼서 컴퓨터 내부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부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입출력 장치의 이런 정의를 읽어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외장하드나 USB 같은 것도 결국에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돼서 컴퓨터 내부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품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도 결국 입출력 장치 아니에요? 외장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외부에 연결돼서 컴퓨터랑 정보를 주고받는 장치잖아요. 입출력 장치랑 정의가 똑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 말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을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상 보조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개념상 나눠놓긴 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전공서가 보조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양상을 보면은 딱 잘라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기억 장치랑 입출력 장치를 합쳐서 그냥 편하게 주변 장치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를 블록 디바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딱 잘라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입출력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다른 점은, 보조기억 장치는 메모리를 보조한다는 조금 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품이다. 좀 특별한 입출력 장치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전공서를 이해하거나 제 책과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정리를 하자면 컴퓨터 외부에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 내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장치를 보통 입출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조기억 장치와 딱 잘라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보조기억 장치는 보관할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전원이 꺼져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장치다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서나 아니면 제 책과 강의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서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4가지 핵심 부품을 연결해주는 이 메인보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메인보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판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이에요, 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 부품들을 연결해서 이 부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버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스, 사람으로 치자면 척추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는
여러가지 슬롯과 연결 단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품들을 이제 주렁주렁 달 수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메인보드 내 슬롯에다가 여러 부품들을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연결된 부품들이 이 버스를 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쵸?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뭐 CPU, 메모리, 뭐 다양한 장치들,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 핵심 부품들이 이렇게 버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는 얘를 연결해주는 판, 그리고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면은 버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연결된 부품은 버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버스는 컴퓨터의 부품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통로입니다. 근데 버스에는 하나의 종류의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버스가 있는데,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시스템 버스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라고 하는 이런 내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게 전체가 시스템 버스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가 이 버스 안에, 시스템 버스 안에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라고 하는 내부 구성으로서의 버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버스는 말 그대로 주소를 주고받는 통로고요. 데이터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고요.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예시 있죠? 이 메모리 여기 있는 1번지와 2번지 명령어를 실행하는 예시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제어 신호, 메모리 읽기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메모리를 향해서 쏜다라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제어 신호는 시스템 버스 중에서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라 그랬죠? 그래서 제어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읽기 신호를 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주소, 몇 번지 주소를 읽고 싶은지에 해당하는 그 주소 번지를 주소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메모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받겠죠. 주소 버스를 통해서 읽고자 하는 주소, 즉 1번지를 받게 될 거고요. 제어 버스를 통해서 제어 신호, 메모리 읽기 신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1번지를 읽고 싶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1번지에 해당하는 요 값을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CPU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레지스터에 저장이 될 거고요. 몇 가지 이해가 됐죠? 그쵸? 메모리의 값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의 값을 쓰기 위해서는 3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뭐 메모리 일단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5번지에다 저장할 거다, 그리고 어떤 걸 할 건지, 메모리 쓰기를 할 거다, 그리고 무엇을 저장할 건지, 220을 저장할 거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각각은 얘는 주소 버스로 전달을 하고요. 이 메모리 쓰기는 제어 신호니까 제어 버스로 전달을 하고요. 저장할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는 5번지 쓰기 220, 5번지에 220을 쓰고 싶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의에 등장하는 여러 새로운 용어들을 처음 딱 듣자마자 바로 암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번 강의의 의의는 뭐냐면요, 그냥 눈도장만 찍어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계속 반복돼서 사용될 용어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드렸던 이런 용어들을 능수능란하게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책과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이번 강의는 성공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